자, 증여의제, 두 번째 증여의제는 321페이지 보시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건데 그림으로만 딱 정리할게요. 하나로 딱 그림으로만. 그러니까 여기 갑이라는 자가 있고요. 예,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자의 특수관계 법인이 있어요. 갑의 특수관계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현대자동차에 여기는 정씨일가들, 현대자동차 정씨일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정씨일가인데 딱 보니까 이거 현대자동차에 거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A라고 하는 부품을 지금 모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회사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 갑의 특수관계 법인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현대자동차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회사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가 그의 지배주주. 회사 하나 만들어. 그걸 지배할 정도의 회사를 만드는 거의 그냥 얘가 혼자 거의 대부분 출자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회사 하나 만드는데 이게 수혜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혜법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혜법인 그거에 얘가 지분을 일정 퍼센티지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얘를 지배할 정도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배주주가 돼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특수관계가 있잖아요. 얘하고 요즘 특수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야, 너 볼트, 그 볼트는 여기에서만 사. 이렇게. 그러면 이 수혜법인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볼트 만드는 회사 만드는 거죠. 볼트 만드는 회사 해가지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쌍용차나 여기저기도 납품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데서는 잘 안 사가겠지. 거의 대부분 어디서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 매출액이 100억인데 그 100억 중에 80억은 얘한테 매출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매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얘한테 매출을 하는 거예요. 매출을 하는데 매출을 많이 하면 얘가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늘어나는데 보세요. 정상적인 거래 비율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얘 전체 매출액의 정상적인 거래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얘 전체 매출액이 100억인데 그중에 80억이나 얘한테 매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얘가 얘한테 압력을 넣어서 야, 내가 너 볼트 만드는 거 회사 만들 테니까 네가 좀 많이 사줘.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 뭐를 넘어간 거예요?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한 거예요.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많이 사줬다는 거잖아요. 얘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 얘가 다 사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얘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것 때문에. 그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익 늘어난 금액,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해가지고 그 이익 늘어난 금액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늘어난 금액에다가 곱하기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비율. 정상 거래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전체 100억 중에 80억이나 얘한테 매출했다면 80%나 돼버리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래 비율에 비해서 30%를 더 추가해서 거래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익 늘어난 그 금액에 초과 거래 비율을 곱하고 거기다 곱하기 얘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의 지분. 그럼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3%까지는 괜찮아. 대기업일 때는. 또는 중소중견기업 10%까지는 괜찮아. 그 정상
보유 비율을 또 초과해가지고 얘가 보유하고 있다면, 얘가 지배주주거나 또는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갑이 지분율이 20%, 또 을이라는 자가 얘 친족인데 지분율이 15%, 병이 있는데 얘 친족인데 지분율이 뭐 예를 들어서 1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초과거래 비율 곱한 금액에 얘네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초과 지분 비율 곱한 금액을 얘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한테 증여한?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 금액을 증여로 보는 이익으로 봐서 이 금액을 이 특수관계 법인이 갑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 의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얘 일감을 얘가 다 몰아준 거죠. 그리고 회사 하나 만드는 거 뭐 어렵나? 뭐 그런 부품 하나 만드는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이쪽에서 거래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많이 사주면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는데, 이 정상거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정상거래 비율이 이 수혜법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수혜법인이 중요한 거예요. 수혜법인 중소기업이라면 정상거래 비율이 50%예요. 50%. 그러니까 50% 넘어가야지만 돼요. 전체 얘 매출액의 50% 이상이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되는 건 없는 거예요. 정상거래 비율보다 더 초과해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비율이 계산되는 거니까. 중견기업이면 40%예요. 40%고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둘 중에 하나예요. 30% 초과했거나 초과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또는 20%를 초과하면서 20% 이제 다 초과 정상 거래 비율이 50%니까 50%를 초과해야지 되고,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해야지만 되고, 대기업은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얘 전체 매출액 중에서 얘한테 매출한 게 20%를 초과하면서 그게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거죠.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거야. 초과하면서 얘한테 매출한 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면, 그죠?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금액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비율. 정상적인 거래 비율까지는 괜찮아요. 정상적인 거래보다도 더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정상거래 비율은 매출액 중에 얘한테 매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금액이 계산이 들어가는 건데, 중소기업이면 50% 초과, 중견기업 40% 초과, 대기업일 땐 둘 중에 하나. 30%를 초과하거나 20% 초과하는데 그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면, 그러면 증여의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계산하시면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지배주주거나 그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세금을 내면, 얘가 수중자 증여를 받는 걸로 본 수중자인데, 얘네들은 그러면 지분이 몇 % 이상이어야 되는 거냐? 얘네들도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다 문제는 얘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수혜기업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분율이 3% 초과 하면 증여의제 계산해서 증여세 내는 거고요.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라면 이게 다 지분율이 10%를 초과해야지만 돼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10% 초과, 대기업이라면 3% 초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한 명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배주주의 친족도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수증자는. 이 지분 초과하는, 요 퍼센티지를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특수관계 법인과의 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딱 일감 몰아주기는 지금 얘기한 요 그림과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1차 때는. 2차 때는 되게 복잡해요. 이게 엄청 복잡한데 1차 때는 제가 볼 때는 말로 문제가 나올 거고 이거는 무조건 말로 나올 거고 말로 나왔을 때는 이 정상거래 비율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때 납세무자가 되는 과세 대상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과세되는 납세무자는 지분율이 몇 %를 초과해야 되느냐.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기본적인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특수관계 법인이 있는데 얘가 출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 걔네들이? 수혜법인. 그래서 얘 거 좀 네가 많이 사줘 이렇게 된 거죠.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얘가 이익이 늘어나면 그 이익 늘어난 금액에 추가거래 비율과 추가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막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에요. 이거를 증여의제 이익으로 해가지고 얘가 증여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 내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보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정도로만 딱 보시면 돼요. 2차 때는 더 깊이 있게 보죠. 거기 막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이쪽에. 하나를 더 본다면은 325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이 일감 몰아주기, 특성의 범위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 금액은 증여의제 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바로 세율 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증여의제 이익이 아까 우리 증여세 과세가액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상속세 과세가액에다가 공제 뺐잖아요. 뭐 두 개를 뺐죠. 공제가. 상속공제랑 수수료 공제가 있잖아요.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한 다음에 증여공제랑 수수료 공제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야지 과표가 되는데 뭐만 빼게 돼 있죠? 수수료 공제만. 증여공제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과세 표준은 증여공제가 따로 없어요. 무슨 공제만 빼는 거라고요?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 공제만 빼는 거예요. 수수료 공제만. 그것만 뺀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말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틀에다가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증여 시기. 증여 시기는 언제로 한다고요? 증여 시기는 언제 그러면 얘가 이익이 계산이 돼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계산돼야지만 되는 거라서 수혜법인의 해당 사람들 종료일을 증여 시기로 한대요. 증여시 언제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걸로 할 거냐.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무도 종료일로 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거냐. 신고기한. 아까 제가 증여세는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고기한이. 상속세는 6개월이고. 근데 언제부터 3개월이냐. 그래서 이 수혜법인의 증여시기가 있대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신고하는 거예요. 수혜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이제 말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틀에다가, 딱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 그림만 알고 있으면 돼요. 큰 틀만. 이게 이런 거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구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구나.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얘가 의제 이익을 증여받은 걸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는데 과세표준은 거기서 수수료 공제만 빼는 것이고 그럼 언제 증여받은 걸로 볼 거냐? 수혜법인의 사업 종료일 날 증여받은 걸로 볼 것이고 언제 신고할 거냐? 그럼 그 수혜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만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 더 보면 안 돼요. 더 보면 다쳐요. 더 보면 안 돼요. 1차 때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의제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일감 떼어주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만 정리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간단한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얘는 일감 떼어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갑이라는 자의 특수관계 법인이 있고요. 여기는 또 어디가 이런 일을 많이 했느냐? 실제로 저기 일감 몰아주기는 현대가가 저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생겼던 거고요. 요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냐면 롯데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롯데가, 이건 롯데가, 저쪽은 이제 현대가.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얘가 이제 가장 문제였던 게 롯데 시네마에서 이제 롯데 시네마면 이제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영화관은 아시다시피 영화값만큼 비싼 게 뭐예요? 팝콘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롯데 시네마에 들어가면은 팝콘이랑 콜라 파는 데 있잖아요. 그게 A라고 하는 사업자가 거기 입찰해가지고 따내서 롯데 시네마 거기 영화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켠에 임대료 제대로 내면서 거기 자기네들이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5년 계약 맺어가지고 사업권 따내가지고 거기서 팝콘이나 콜라를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5년 되잖아요. 그럼 또 5년 연장되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롯데 얘가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영화값보다 콜라하고 팝콘 값이 돈이 더 잘 버네? 가면 일단 무조건 사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 때문에 무조건 카라멜 팝콘 사야 되거든요. 이제 가면은 영화는 막 이거 할인되고 하니까 좀 오히려 더 되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연결되는 게 많잖아요. 마일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팝콘은 사야 되는 거니까. 얘가 보니까 뭐야 이거 해가지고 이 롯데가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롯데가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아빠 나 저거 내가 하게 해줘. 그렇게 되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당행위가 아니야. 예를 들면 똑같이 임대료 받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면 낮게 받으면 부당행위가 돼버리잖아요. 특수관계자니까. 근데 아니야, 임대료 다 받고 다 하는데 뭐를 제공한 거죠? 사업 기회를 제공한 거야. 금액은 정상적으로. 원래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던 거를 계약 끝나니까 내보내버리고 연장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회사 하나 만드는 거야. 그냥 얘가 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게 또 무슨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혜법인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 롯데 시네마에서 롯데에서 얘가 만든 그 팝콘 파는 회사 하나 만들었을까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거 뭐 회사 하나 만드는 거 어렵나?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뭐를 제공한 거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이거는 얘가 매출해 주는 게 아니죠. 그 알아서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매출하는 거. 얘는 얘한테 사업 기회만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감을 떼어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업 기회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임대료 다 정상적으로 해. 부당행위 부계부 적용 안 되려면 임대료 다 정상적으로 다 하는데 여기만 들어오기만 하면 돈 벌거든. 들어오기만 하면 돈 버니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 기회를 제공했고, 그죠? 그럼 얘가 그만큼 뭐가 또 발생하겠어요? 이제 이게 됩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익이 늘어나는 그 금액, 늘어나는 그 금액에 보세요. 이익이 늘어나는 그 금액에다가 그만큼 얘가 이익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얘의 지금 지배주주가 된 거니까. 얘가 지배주주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 높아진 것만큼을 얘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얘 주식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익은 1년치잖아요. 1년치잖아요. 그 이익 늘어나는 금액에 이거에 얘가 주식이 예를 들면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이익 늘어나는 금액 주식 보유 비율 곱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고 거기 곱하기 3년치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래 5년치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5년 동안 가는 거니까 5년 걸로 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3년으로 이렇게 줄인 거야. 1년 동안 발생한 이익이 5년간은 계속될 거라고 가정해서 그걸 한꺼번에 증여세로 과세하려고 딱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3년치로 이렇게 된 거예요. 3년치에 대해서 증여세. 이거를 이렇게 계산된 이 금액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하겠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직간접. 얘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지분율이 직접 간접으로 자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몇 년치에 대해서 증여세 내게 한다고요? 3년치에 대해서 증여세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제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얘 주식 보유 비율과 3년치 거를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얘가 증여자가 되고 얘가 수용자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수용자 증여자는 어렵지 않죠? 증여자는 사업계를 제공한 이 법인, 얘의 특수관계 법인, 수용자는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증여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래서 증여 시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증여 시기가 뭡니까?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아니, 이거를 한가면 보는 게 아니라 증여 시기랑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주식 보유 비율과 그다음에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으니까 세 가지 한꺼번에 볼까요? 세 가지를. 증여 시기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 종료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보유 비율은 이 주식 보유 비율은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 3년치잖아요. 3년치인데 개시사업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개시년도니까 첫 해의 종료일. 주식 보유 비율은 개시사업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고요.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개시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3년치 한꺼번에 개시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인데 여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혜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똑같이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자의 특수관계 꼭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라 개인도 돼요. 있고 얘가 여기다 수혜법인은 이제 특정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혜택이 되는데 이 특정 법인에 얘가 또 직간접적으로 지분율이 30% 이상이고요. 이건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인이 아이고 깜빡깜빡 되네. 얘가 망가진 거야. 얘가 망가진 기업인데 얘의 특수관계인이 얘한테, 그러니까 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얘가 얘로부터 물건을 고가 매입한다든지 얘가 얘한테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얘가 얘하고 거래하면서 얘가 손해보고 얘가 이익이 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가 얘하고 거래하면서 물건을 살 때 고가 매입 아니면 뭐 자산을 기부한다, 자산 수중 이익처럼 뭐 뭔가 무상으로 뭔가를 준다든지, 그죠?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현저하게 낮은데 고가로 뭐 얘한테서 매입을 한다든지, 얘가 얘한테 저가로 양도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걸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다가 얘 지분율 곱한 것만큼, 그죠? 이거를 증여의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는 당연히 이제 부계부가 적용될 수도 있죠. 얘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고 얘하고 특수관계이다 보니까 얘하고 얘도 특수관계가 돼가지고 부계부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부계부가 적용되는 건 이쪽이잖아요. 손해가 난 쪽이니까. 얘는 이익이 났으니까 그대로 인정. 근데 얘가 그 이익이 난 그 금액 있잖아요. 그 이익이 난 금액에 지분율 곱한 만큼을 증여받은 걸로 의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마지막 4번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됩니다. 얘는 이거 하나. 그래야지만 증여의제 이익이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 자, 증여의제를 지금 4가지를 봤어요. 4가지를 봤는데 핵심은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이제 틀린 문구를 해가지고 나올 확률이 높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딱 틀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요 정도 틀만. 그림으로 보면서 그렇구나. 나올 만한 건 이런 거구나. 딱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지. 이거보다 더 정리하시면 안 돼요. 응? 딱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여 의제와 증여 추정 한꺼번에 봤고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이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론 문제. 311페이지 와보세요. 311페이지에 지금 거기 증여 추정 5번 위에서 지금 5번째 줄에 5번에 증여 추정 받고, 31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증여 추정 아까 2개 얘기했었죠.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그거에 대한 얘기 받고, 가로 2번에 증여의제가 동그라미 1, 2, 3, 4번 있잖아요. 1, 2, 3, 4번인데 1번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와 2, 3, 4번, 2, 3, 4번. 근데 2번을 다른 말로 일감 몰아주기, 3번을 다른 말로 일감 떼어주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4번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고 그 이익의 지분율을 곱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 거구나. 4번은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증여의제 받고, 그 다음에 3번에 상속재산 확정 후의 협의분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이것도 지금 증여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다 지우고. 이게 갑이라는 자가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갑의 배우자예요. 아무튼 공동상속인 ABC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너 그래, 너는 15억짜리, 너는 20억짜리, 부인은 고생했네 그동안 5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다 부동산이라면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거라면 상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 등록까지 다 마치잖아요. 이제 이거는 A 걸로, 이 건물은 B 걸로, 이 건물은 이제 C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등록이 다 맞춰지면은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등록까지 다 맞추면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첫째가 엄마 나 너무 적어. 엄마 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봐도 내가 뭐 얼마나 살겠니. 내가 너무나 많이 가져갔다. 아버지, 야 니네 아버지도 참 생각이 없다 야. 그러면서 등기등록이 다 맞춰진 다음에 그래 첫째가 너무 작네.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등기등록이 다 끝났는데 협의해가지고요. 그래 너한테는 내가 5억 더 주고 그래 너한테는 내가 10억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협의해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확정 후에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거는 C가 B하고 A한테 얘네들을 증여한 겁니다. 그럼 이거 증여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뭐 하면 되죠? 확정되기 전에 협의 분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증여로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증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증여가 안 되려면 첫 번째는 등기를 하면 확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하거나 등기해버리면은 확정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협의 분할하면은 안 돼요. 또는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꽃표시에 가로 3번 밑에 꽃표시 있죠. 2줄. 언제까지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당초 상속자산의 분할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법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하거나 아니면 언제 재분할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거나. 다시 나누는 거야. 신고하기 전에 재분할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당초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다 등기까지 마친 다음에 확정 후에 협의 분할하면 증여예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등기 전에 협의 분할하거나 상속의 과표 신고기한 전에 재분할하거나 아니면 당초 분할한 게 무효나 취소 소송 등에 의해 가지고 무효나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러면은 증여가 아닌데 이해되죠? 그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갑이 있고 갑이 형이야. 동생이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갑이 동생이 좀 어려우니까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 내가 너한테 자, 힘내. 증여. 좋은 형이다. 그죠? 근데 동생이 이도 10억 받았어. 그래가지고 딱 만약 동생도 인간이 됐어. 딱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힘으로 일어나야지 형한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일주일 고민했어. 일주일 뒤에 형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반환. 그러니까 형이 다음날 동생 불러가지고 야 너 뭐해? 또 줬어. 또 일주일 고민하다 또 반환. 또 줬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줬는데 반환했으면 처음부터 안 주고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얘가 줬을 때도 증여? 얘가 얘한테 준 것도 증여로 볼 거냐? 이게 금전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는 장난하면 안 돼요. 이것도 증여, 이것도 증여, 다 증여. 양쪽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금전은. 근데 금전이 아닌 거는요.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안 봐요. 일정 기한 내에. 이건 당초 증여죠? 자, 금전이면 안 돼. 금전은 형님
아유, 왜 그래. 네가 가져. 이 자리에서 주고받고 하면 계속 증여인 거예요. 금전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돼요. 근데 금전이 아닌 것들이라면, 이게 당초 증여를 했는데 이 반환을 언제까지 했느냐. 첫 번째, 반환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기한이잖아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거라면. 당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요. 반환도 증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근데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한이 지난 거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늦었어. 당초 증여는 증여세 내는 거고요. 반환은 증여세 안 내는 거예요. 당초 증여는 증여세 내는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반환한 거예요. 3개월 경과 후에. 그죠? 그러면 다 증여인 거예요. 당초의 증여도 증여고요. 반환도 증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환도 빨리, 근데 금전은 무조건 다 증여예요. 금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납부문인데, 증여세 납부문은 일단은, 원칙이 수증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 취득과세형이니까. 수증자가 중요한데, 수증자가 거주자거나 비영리 내국법인이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거나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만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수증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아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3번, 4번 아까 설명드렸다. 명의시작자산의 증여의제 굉장히 중요해요. 3번, 4번. 명의시작자산의 증여의제는 그런데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수증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 소유자가, 즉 굳이 얘기한다면 실제 소유자가 누굽니까? 실제 소유자가 증여자인 거죠. 그죠? 아니, 원래 보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얘가 증여자고 얘가 수증자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 영리내국법인이면은 그럼 원래 증여세 면제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얘가 영리내국법인일 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얘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다 보니까 얘가 납세의무자다 보니까 이 명의시작자산의 증여의제는 얘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얘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얘가 영리법인인 경우 어차피 얘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니까. 얘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로 나올 수 있어요. 포함해가지고 얘가 영리법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얘는 명의만 빌려준 거거든요. 다 얘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얘가.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명의자, 즉 수증자인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소유자가 명의시작자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했단 말이죠. 체납한 경우에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시작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명의시작자산에 뭐라고 한다고요? 물적 납세의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물적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얘한테 다른 자산으로 징수할 금액이 부족했을 때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한꺼번에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무슨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제?
연대 납세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냥 원칙이 실제 소유자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럼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얘의 물적 납세의무가 생겨버린 거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명의시작자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수중자한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가 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죠? 그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때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6번은 넘어가시면 되고 7번은 당연한 건 게 이거 국기법 우리가 소득세 공부하고 할 때 가끔 법인 아닌 단체 그죠? 법인 아닌 단체 얘기할 때 이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볼 때는 다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죠. 영리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니까. 그리고 개인으로 보는 경우는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죠. 즉 법인격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인으로 보는 경우도 비영리 법인이고 개인으로 보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7번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8번하고 9번에 대한 얘기인데 8번은 거기 밑에 8번 밑에 A, B, C, D 있죠. 그럼 봐보세요. A, B, C, D를 보면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부동산의 무상사용, 금전의 무상대출. 자, 내가 지금 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파는데 그런 거죠. 아이 알았어. 나한테 물건을 파는데 원래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나한테 1,000만 원을 팔면서 야 됐다. 우리 누나하고 거래하는데 누나가 너 힘들잖아. 알았어. 200만 원만 줘. 자, 내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누나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반대로 내가 물건을 제 동생한테 물건을 파는데 동생 회사한테 물건을 파는데 원래 이게 1,000만 원인데 동생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 동생 형 얼마야 이게? 제가 1,000만 원짜리야. 아 그래? 여기 5천만 원 주는 거야 나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내가 상태가 좋아 안 좋아?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야. 또 두 번째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10억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됐다. 10억 됐으니까 내가 면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내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채무 면제. 그러면 그것도 10억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네? 내가 갚아야 될 10억이 지금 면제가 된 거니까. 이것도 다 왜냐면 포괄주의니까. 이해되세요? 세 번째 부동산 무상사용.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아버지 건물에 야 여기서 장사해. 임대료 됐어. 근데 거기서 장사하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네? 자, 내가 지금 되게 힘든 상태인데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됐대. 금전에 무상대출. 자, 지금 보니까 거기 A, B, C, D로 인한 거 이게 다 증여로 의제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 포괄주의니까 다 증여로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여로 지금 의제되는 A, B, C, D는 지금 내가 수중자인 내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A, B, C, D에 해당해가지고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A, B, C, D에 해당돼야 되는 거야. 그 A, B, C, D에 해당되면서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그러면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줘요. 이게 상증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대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응?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조세채권 확보하려고 들어가도 그 확보가 곤란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야. 곤란한 그러한 경우라면 이게 세무서에서 관할관청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8번.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9번은 원래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은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잖아요. 수중자 받은 사람
상속 증여세는. 근데 이게 얘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근데 증여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첫 번째, 얘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거기. 그죠? 두 번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 대표적인 게 수증자가 5살짜리예요. 말이 안 통해. 가서 울기만 해. 갔더니 말이 안 통하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을 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완전히 A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증자가 비거주자거나 비영리 외국법인이거나. 그러면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요? 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줍니다. 이 세 가지 당연한 거. 이랬을 때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과세 관할이 나오는데, 과세 관할은 원칙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라고 그랬죠? 수증자의 주소지. 그게 1번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원칙. 그죠? 근데 2번과 3번이 예외인데 2번 수증자가 비거주자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아까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자거나 그죠? 그러면 수증자가 아니라 이제 누가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과세 관할은 증여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는 아예 납세의무자 자체가 증여자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과세 관할이 되는 거고요. 2번의 A, B는 비거주자거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하는 거고요. 3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증자 증여자가 다 비거주자야. 증여재산만 우리나라에 있어. 증여재산만 우리나라에 있지 수증자 증여자가 전부 다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수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세무장이 과세 관할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수증자인데 수증자가 비거주자거나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이거나 그는 증여자의 주소지가 과세 관할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증여자 수증자가 다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과세 관할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증여세 계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증여세 계산 구조는 간단하게만 살피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리고 상속세랑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증여세 계산 구조는 간단하게만 살피고 한 타임만 더 하면 돼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론은 이제 거의 대부분 했고 계산 구조하면서도 이론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이게 상속세 증여재산 상속 증여재산 평가는 주식의 평가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거기는 주식의 평가 위주로 해서 보면 되니까 한 타임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할게요. 네.